어서 오십시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네,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목소리 들리시는지. 제 목소리 네, 잘 들리세요? 다행이네요. 네, 시간은, 그런가요? 예, 꽤 그렇군요. 예, 줌 미팅 한지 오래됐습니다. 네, 몇 개월 된 것 같네요. 제가 수술도 받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아니다. 수술 받고 그때 한번 했고, 예, 몇 개월 됐네요. 자, 한 2, 3분, 5분쯤에 30분만 하려고 하는 거라 5분을 기다리는 것도 좀 그렇겠죠? 바로 시작을 할까요? 길게 안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길게 하면, 하여튼 주변 지인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길게 하면 안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길 텐데, 최대한 짧게 얘기하고 핵심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음, 바로 얘기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 화면은 보이시죠? 예. 지금 이제 내년부터 좀 이제 투자 방향 올해하고는 많이 다를 거고요.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죠. 어, 일단 당장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한국 부동산을 좀 많이 나눠드린 분들 중에 이제 다시 또 되팔아서 돈을 뭐 좀 이렇게 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부동산이 남아있긴 한데, 이제 내년이죠. 내년 초에 또 이제 나눠드릴 분들이 지금 줄을 서 계시기 때문에 거의 1월 달에 아마 다 나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리고, 저도 이제 뭐 그냥 한두 채만 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단기 임대만 운용을 해서 지금 다른 분들 것도 같이 운영해 드리고 있는데 임대만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은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어찌됐든 일반적인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좀 많이 바뀐 형태로 이제 아마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항상 얘기하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계속 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더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사실은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정권 바뀌고, 하지만 예상대로, 정권이 바뀌든 말든, 행정부 수장이 바뀌든 말든, 이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 말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장관이죠. 장차관들, 우리 이쪽 임명직들을 빼놓고는 사실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고,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 중에 특히 이제 행정 업무,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제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제대로 말아먹어서, 어, 내년은 없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은 뭐 다른 특별한 뭐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한국이 나아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올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대출 관련된 규제가 있었죠. 대출 관련된 규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신경 안 쓰시는 부동산을 안 가지신 분들이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공시지가가 있어요. 부동산마다 공시지가 있고 주택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주택은 공시지가를 이제 매년 2번 발표를 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예전에는 안 중요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서 이 공시지가가 중요해진 게 뭐냐면 전세 대출, 일반 주택을 살 때 대출도 그렇지만 전세 대출도 이제 이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부동산 한번 펌핑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일반 국민들을 엿먹이고 그 이후부터 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을 했고 국토부가 공시지가하고 이제 전세가율까지 해서 우리 원희룡이라는 친구가 이제 장관이 되면서 전 정부죠. 국토부 장관이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임명직은 뭐 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허수아비들이기 때문에 그 장관도 이제 우리 주무관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뭐 지들은 속았다고 생각할지 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관도 뭐 별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세가율 조정이나 이제 대출, 전세 대출을 조이면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세 사기하고는 다릅니다. 전세 사고가 터지기 시작한 거고, 그게 이제 2023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사고가 터져서,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혀 뭐 전세 임차인으로서만 이제 살아오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그냥 전세 나가면 보증금 돌려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보증금이 들어오면 전세를 주시는 임대인들은 보증금 들어오면 그걸 어디 뭐 그거 가지고 외제차 사고 무슨 뭐 부동산 쇼핑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대부분은 은행에 대출을 갚죠. 집을 살 때 대출이었든 뭐든. 그러니까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돈이에요. 전세 보증금을 받는 돈은. 그걸 가지고 무슨 주식을 해서 돈을 불리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이제 은행에 다시 돈을 갚았는데 다음 임차인을 받을 시점에 임차인을 못 받게 해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과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 2023년도부터 그 짓들을 해서 보증금을 못 갚는 상황이 되었죠. 사실은 갚는 건 아주 다 간단해. 은행에서 그냥 기존에 뭐 빌려줬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만큼 다시 빌려주면 임차인한테 보증금 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안 내주는 거죠. 그 핑계로 뭘 대는 거냐면, 야, 니네 집값 떨어졌네. 그 핑계로 바로 공시지가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낮춰놓고 공시지가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정책 실수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뭐 은행원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 그렇게 엿먹여야지 이 집들을 경매로 넘어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야지 LH 공사나 우리 국토부 산하에 있는 그 이제 보증공사 친구들이 이 집들을 싸게 경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전을 이미 23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24년, 25년, 2년째 이제 오면서 거의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서 보시든 어디서 보시든 우리 빨간 벽돌집 있지 않습니까? 동네 빌라나 빨간 벽돌로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경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이제 나이 드실 뭐 7, 80 먹을 때까지 재산, 본인 재산 어떻게든 뭐 부동산으로 집 하나 사가지고 그 빨간 벽돌 집 놔두고 세도 안 주고 그냥 본인만 살고 있는 집들. 전세도 안 주고 뭐 월세도 안 주고 잘 혼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죠, 그나마. 그분들은 집을 뺏길 일이 없지만 대부분은 뭐 2, 3천만 원이라도 뭐 보증금 받으면서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2, 3천만 원 보증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노인네들 7, 80 되시는 분들은 2, 3천만 원 그냥 은행에 들어갔다가 그거 다시 가서 은행에서 2, 3천 빌리려고 그러면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안 빌려주면 그 2, 3천만 원 때문에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이 그때 당시에는 2년 전이면 빨간 벽돌집 아무리 못해도 한 7, 8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지금은 뭐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3, 4억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서 3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또 대출 받으려고 그래도 아유 연세도 드셨고 뭐 담보물도 뭐 그런 뭐 다가구 뭐 다세대 이런 거는 저희 담보물 안 받아요. 아파트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경매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거의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길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반지하 딸려 있는 그런 다가구나 이런 주택들이 다 경매행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가는 것들을 쇼핑을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무슨 뭐 주택을 살려면 싸게 사서 나중에 뭐 무슨 뭐 몸테크를 하든지 뭘 한다 그런 예전 프로세스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 이제는 경매도 못하게 막았거든요. 지금부터는 경매를 해도 경락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이 뭐 경매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가 3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아무도 못 삽니다, 지금. 그걸 못 사요. 그 살 돈이 없어요. 2억, 3억 생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경매로 아무리 집값이 낮아졌어도 대출을 안 해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가냐면 LH가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본인들은 그걸 뺏는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이미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뻔히 그렇게 될 걸 알면서 대출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뺏는 거죠. 그걸 뺏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나라에서 잘 지금 집을 빼앗아 가고 있고 23년도, 24년도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를 조진 거는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김현미가 다주택자가 되면 니네 인생을 조져놓겠다라고 해가지고 초반에는 다주택자 되세요 그러다가
한 몇 주 만에 그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작살이 났고 어찌됐든 그걸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제 집 사면 안 되겠네. 1주택만 우리는 보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들 아파트만 살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제대로 정부라고 그러면 자꾸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뭐 이재명 씨하고 연관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 행정부 공무원 새끼들,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된통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죠.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 되려고 그러는데 잔금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잔금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파트는 이미 분양 받았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까지 넣고 이제 잔금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잔금 대출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채 쓰라고요? 잔금 아파트 들어가는데 사채 쓰려고? 이제 대출 안 해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도금 날아가고 계약금 날아가고 그 아파트 그대로 경매행입니다.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집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제 올해부터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공무원 애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직접 이제 당하고 계십니다. 당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매체나 뭐 유튜브에서 무슨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뭐 유튜버라는 애들이 나와서 떠드는 거나 듣고 있죠. 뭐가 어디가 30억이 됐고 30억짜리가 40억이 되고 뭐 무슨 10억이 오르고 웃기는 소리들만 듣고 있죠. 예. 그리고 저번에 제가 글로도 썼지만 그 친구는 뭐 하여튼 유명한 유튜버 친구인데 부동산을 하는 친구 같지는 않고 뭐 무슨 뭐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컨텐츠를. 근데 가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은 본인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약간 저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편법을 쓰는 비겁한 투자자 이렇게 비겁하거나 뭔가 비열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느낌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 컨텐츠 안 내보내겠구나 싶었는데 여전히 역시 그 컨텐츠를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그게 이제 몇 개월 전 제 수술한 다음에 아마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부동산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한국은. 일본 지금 그래도 부동산이 싸져가지고 뭐 가서 일본에서 부동산 사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처럼 싸지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뭐 지금 이 한국이 이제 부동산이 망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망했어도 2년, 3년, 4년 이 정도 가지고는 옛날 가격으로 안 갈 거예요. 한국은 옛날 가격으로 가야 됩니다. 아파트도 한 뭐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5억대로 사야 되는 거고 일반 빌라 살려면 한 뭐 2억대로 사는 2억에서 뭐 아파트 4억 그 정도가 되는 게 한국의 가치예요. 한국 자체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지금 망했어도 올해 망했어도 내년에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내년 후년도 안 들어. 왜냐? 그 지금 30억짜리 40억짜리 뭐 가지신 분들도 뭐 그분들은 잘 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품이 꺼지는 가격으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4, 5년 전 가격으로 기준이라고 치자면 한국에서 빌라 기본적으로 한 3, 4억 정도 할 때였는데 3, 4억으로 팔고 싶어도 3, 4억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서울에. 지방 같은데 뭐 무슨 지방 도시들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비싸게 들었을 때가 뭐 저기 이제 부산 쪽에 무슨 뭐 아파트들 10억, 20억 할 때 그때 얘기 들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지방 아파트들은 10억, 20억짜리가 한 2, 3억이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을 사면 인생을 조지는구나라는 거를 지금 나이 어린 친구부터 해서 한 3, 40대까지 깨달을 때까지는 부동산은 계속 망할 거예요. 내년도 망하고 내후년도 망하고 계속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월세에 살고 전세도 필요 없고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계속 망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은. 일본처럼 뭐 거의 20년 이렇게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한국 부동산은 보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저 그때 유튜버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부동산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나눠주시는 거면 그거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라는 거는 제가 뭔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쳐야지 그게 사기인 거지. 내가 내 물건이 도저히 쓰레기라 쓸모가 없어서 나눠주는 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건데 그게 왜 사기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본인 기준에선 그거를 이런 갭 투자나 이런 걸 사기로 보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부동산은 가치는 딱 그것까지입니다.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거. 본인들이 몸을 그냥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 집에서 계속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만 있는 거지. 부동산은 투자 가치는 없어요. 한국 부동산은. 지금 뭐 해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도 투자 가치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 가치라고 해봤자 부동산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다른 건물하고 뭐 이런 것도 비교해 드렸지만 부동산 아무리 많이 해봤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셔봤자 한 4%, 상가 같은 것도 한 4%가 상가 수익이 4% 정도 나오면 대단한 거거든요. 1년에. 예를 들어 10억 투자하셨는데 4천만 원 1년에 버시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일반적으로 그게 건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거는 4% 같은 뭐 4%인커녕 1%는커녕 그냥 쓰레기예요. 그런 투자 가치는 없습니다. 단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적어도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다른 데 월세를 안 주고 직접 갈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투자 가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으로 또 너무 얘기 많이 했네요.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15분을 했네요, 얘기를. 자, 그럼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면 안 되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은 당연히 뭐 지금 뭐 다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고점이라고 아마 느끼실 수도 있고 하는데, 음, 한국은 기업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그 계속 얘기하는 ESG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있지만, 거버넌스는 우리 이제 이재명 씨가 뭔가 계속 이렇게 경제 관료들이나 이쪽 무슨 뭐 금융위나 이런 친구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대통령 말을 듣는 기관들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걔네들은 또 5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잠깐 있다 가래야잖아. 우리가 왜 네 말을 왜 들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경제 관료들이에요. 우리 나와서 뻘소리 잘하는 애들 많지 않습니까? 뭐 무슨 뭐죠? 뭐 한국은행 총재니 뭐 무슨 이런 금융 관련된 애들은 걔네들은 지들이 잘나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런 친구들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자체도 지금 심각한 한국 기업들이 태반이 아주 심각한 지금 비즈니스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수익률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한국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지금 뭐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많은데요. 아니 뭐 돈 번 분들이야 있겠죠. 도박장 가보세요. 도박장 가시면 돈 버는 사람들 있어요. 모두 다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도박장이나 어디든 가셔서 돈을 따시는 방법은 돈이 조금이나 생기면 그 자리를 뜨셔야 돼요. 거기서 계속 집어넣고 있으면 잃어요. 도박이든 뭐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셨으면 떠나세요. 다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그쪽 바닥의 룰인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올해 뭐 잘 재미를 보셨다 그러면 그만두시고 올해를 재미를 못 보셨다라고 하셔도 그만두세요. 내년엔 하지 마시고 그거 관련된 건 조금 더 이제 뭐 이따 내용이 관련된 내용들하고 좀 나올 것 같고 코인 쪽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인은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코인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는 그 상거래를 위해서 만든 거지 투자 가치나 뭐 거기에 증권 형태로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는 기존에 이제 우리 사기꾼 친구 저는 분명히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소송을 안 당합니다. 그 코인 거래소 새끼들도 사기꾼 새끼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왜냐 저는 걔네들 소스 코드를 다 이미 들여다봤던 사람들이고 만들어졌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무슨 뭐 걔들하고 NDA가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제가 아무리 지들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소송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지들은 실제로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죠. 내 코인은 사기를 안 당할 거야. 뭐 한국 거래소 뭐 아니면 뭐 바이낸스는 괜찮아. 뭐 안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니까. 폰지 사기가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폰지 사기예요. 그래서 그 사기판이자 도박판이기 때문에 코인 같은 걸로 돈을 버시겠다. 당연히 돈 버는 친구들 있죠. 젊은 친구들 빠르게 해가지고 그거는 뭐 선물 옵션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친구들도 있는데
당연히 돈 버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코인으로 돈 못 보세요. 거기는 사기를 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여러분이 주문을 했을 때 일부러 주문을 막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체결이 됐을 때 여러분이 체결이 안 된 것처럼 구라를 칠 수도 있는 게 코인 거래소예요. 코인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코인을 거래를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투자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라 그냥 능지의 차이예요. 능지. 남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능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든 사람이나 벌죠. 거래소는 돈을 벌어요. 여러분은 거래소가 어디서 돈 벌 것 같아요? 왜 지금 두나무 뭐 이런 애들이 무슨 돈이 왜 넘칠 것 같습니까? 걔네들이 수수료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요. 걔네들이 직접 지들이 코인을 팝니다. 코인 팔아가지고 수익 내는 거고, 지들 코인보다 여러분들 코인이 더 돈 벌 것 같으면 지들 걸로 먼저 처분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발 코인은 속지 마십시오. 맨날 얘기하고 쫓아다니고 해도 도시락 사가지고 쫓아다녀도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능지의 문제예요, 코인 쪽은. 그래서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빼놓고는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로 지금 한국 관련된 것 자체를 내년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뭐 한국의 이자율, 무슨 환율, 통화량이 어쩌고 지금 뭐 유튜브 맨날 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들 뭐 이제 계속 보는데 뭐 별의별 무슨 경제 전문가라는 친구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미국 관련된 경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유튜브에서 들을 만하지만 한국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다 구라 아니면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건지 이미 그 금융 관료 애들이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경우도 뒤로 지들이 내빼돌리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맨날 감사원한테 걸리는 내용도 다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행정기관 자체가 이미 부패를 해가지고 나라 돈을 빼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이 왜 어떻고 무슨 뭐 한국은행장에 나와서 무슨 뭘 개소리라고 그런 거를 왜 아예 듣지를 마세요. 한국 거는 관련된 거. 한국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것도 그런 공무원 경제 쪽 특히 경제 관련들이나 이쪽 공무원들 우리가 모피아라고 부르는 얘네들 때문에 이미 망했어요. 망했고 지들은 안 망하겠지. 지들은 무슨 쓰든 쓰니까. 근데 그런 얘기 자체를 듣지 마세요. 뭐 환율이 어쩌고 무슨 뭐 이자율이 어쩌고 그냥 듣지 마시고 지금 환율 1480 넘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율 그거 뭐 예측 가능하십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480에서 떨어지는 거는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 공무원 새끼들이 지들이 환율 빨리 환전해가지고 달러로 빼돌리고 싶을 때 환율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한 텀 이제 우리 한번 뒤로 빼돌렸으니까 다시 올려놓자. 그러면 다시 또 올릴 거고. 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국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한국 관련된 거 아예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내년은 특히 더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올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없이 이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러를 해외에 빼돌린다고 얘기하면 좋을 거. 적법한 절차로 달러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그게 있고 한국에서 달러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ETF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부동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한국에서 이 금융 관료나 돈을 관리하는 애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부자들을 뭐 증오를 해가지고 부자들이 다 우리 재산을 빼앗아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관료들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주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빼돌리는데 그게 얼마든지 적법한 절차가 있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걷든지 과세를 하든지 뭐 탈세한 친구들을 뭐 잡아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로 해서 잡아내는 데는 왜냐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법을 어기거나 탈세한 애들을 뺏어오는 건 쉽지가 않아. 왜냐? 그렇게 가져와봤자 지들이 뒤를 못 챙기거든. 그래서 이 금융권이 아니라 이런 그 금융 관련된 우리 행정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돈을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뺏어오긴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로 뺏어오는 거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투명한 돈이기 때문에 뭐 과태료를 매기든 뭐라든 그걸로 해가지고 해봤자 지들이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하냐면 얍삽한 짓을 많이 합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을 만한 것들을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빼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돈이 있으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돈이 앞으로 계속 생기면 계속 삥 뜯기듯이 깡패들한테 길목 딱 길막 당하고 삥 뜯기듯이 공무원들한테 계속 삥 뜯겨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돈이 생기면은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한국은 올해 아주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게 무슨 뭐 윤석열 씨 때문이나 뭐 이재명 씨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국의 정치는 그냥 쓰레기고, 정치는 무능한 거지, 행정이 도둑놈의 새끼들이고, 도둑놈의 새끼들을 잡아야 될 정치라는 우리 입법부 애들이 그냥 띨빵해가지고 무능해서 지금 다 그렇게 넘어간 거지. 무슨 정권이 무슨 뭐 민주당이 어쩌고 국민의 그런 정치 입법부 새끼들은 그냥 병신이에요. 걔네들은 바보인 거고. 바보인 무능한 애들이 범죄자는 아니에요. 걔네들이 물론 범죄자들은 많이 가 있지만, 지금 많이 입법부에 있지만, 어쨌든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나라를 말아먹는 범죄자들은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아요. 주민센터에도 앉아 있죠. 예. 아닌 친구들이 있죠. 물론 현장직 공무원들은 고생들 많이 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뭐 많지 않습니까? 현장직들 직접 현장에 뛰시는 분들, 국토부에서도 당연히 직접 눈치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들이. 그런 애들 말고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 엿먹이고 지들 뒷구녕으로 돈 챙길까? 이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걔네들은 나라가 망해도 지들은 안 망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들의 연금은 다릅니다. 서로 주머니가. 그랬더니 망하는 건 여러분들이 망하고요. 한국이 망하면 여러분들이 망하지 공무원들은 안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새끼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된 거는 모든 걸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가셨어야 되는데, 못 나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12월이니까 내년에 잘, 어떻게 이 환율에서 뭐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저는 키고 할 때마다 얘기 드렸습니다. 달러 바꿔놔라. 환율 어떻게 될 거다 계속 얘기했고, 지금이 꼭지 같으세요, 환율? 1480? 그냥 제가 이렇게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지만, 한국의 그 원달러 환율은, 적정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한 3,500원은 돼야 돼요. 왜냐? 그 정도로 나라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함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슨 달러당 1,500원도 과분해요. 한 3,500원 해야 돼. 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500원. 그렇게 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달러로 어떻게든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엔 올해 내년부터는 불안합니다. 해외 주식도 국내 증권사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준호 지금 만들어서 한국투자증권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도 가급적이면 빨리 홍콩 같은 데 한번 날아가셔가지고, 아니면 그 제가 이제 이미 계속 뭐 알려드렸던 거 있으니까, 홍콩 푸트 증권에다가 본인 증권 계좌 만드셔서 빨리 거기다 넣어 놓으세요. 달러로. 달러로 빨리 해가지고 넣어 놓으시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왜 한국이 빨갱이 소리 듣는지 직접 이제 달러로 송금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푸트 증권의 계좌를 만드는데 푸트 증권 계좌로 송금을 못 합니다, 돈을. 왜냐? 은행권에서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는지 전화해 보면, 해외 그 무슨 증권 계좌로 바로 송금하시면 안 되는데, 해외 증권 계좌로 송금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막아놨어요. 푸트 증권으로 직접 송금 못 하십니다. 재밌는 애들이에요, 한국 애들이. 하여튼 그런 짓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달러를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게 이제 투자 방향처럼 돼버렸는데, 벌써 30분 채웠네요. 이 방송 끝나는 거 아니야? 줌 세팅이 잠깐만 30분만 세팅이라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줌 세팅 이거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30분 만에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는데. 그쵸? 혹시 끝나면 다시 똑같은 링크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다시 오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원래 본격적인 오늘의 금일의 회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30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만 길었는데, 자, 올해 키워드는 올해가 아니죠. 그쵸. 내년 2026년 키워드는 AI 로보틱스고요. 올해도 살짝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업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튜브에 계속 제가 나오면서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시는 컨텐츠들을 보는데, 제대로 된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보기 1%도 안 돼요.
제가 수백 개를 보거든요. 전 채널을 수백 개를 봅니다. 왜냐면 시간이 남으니까. 나이 먹으면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채널들이 있는 걸 다 보는데 AI 로보틱스 관련돼서 제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다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 중요해지고 기본소득은 사실 이제 노동소득은 이제 점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 섹터가 제조업하고 물류업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국내 아니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미국입니다. 모두 미국. 우리 미국, 뭐 중국, 뭐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외에는 없어요. 그냥 이 전 세계는 이제 미국 하나입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는 얘 때문인데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제 미국 하나의 국가만 남는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건데 뭐 어찌 됐든 어, 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빠르게. 예. 빠르게 설명드리면, 자, AI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업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AI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AI 모델을 경쟁하고 지금 뭐 소식을 주로 한국에서 유튜브에서 다루는 소식들을 보면 AI 버블 얘기하면서 마치 이제 미국 쪽에서 모든 그 상장 기업들이 AI의 어떤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모든 파워를 집중을 해가지고 자본 투자도 뭐 AI 인프라, 그 우리 IDC 센터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드는 쪽으로 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이미 작년에 끝난 일이에요. 작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이미 끝났습니다. 내용 끝났고요. 올해 한 중반쯤에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한 6월쯤엔 다 끝났어요.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엣징이라고 하는 엣지나 아니면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디바이스에 넣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다 그쪽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사용하는 TV나 아니면 뭐 차량에 탑재된 간단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셋탑박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쪽에 탑재될 AI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쪽을 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LLM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뭐 챗봇이나 이런 쪽, 뭐 아니면 AI 에이전트, 무슨 RAG, 뭐 인공지능 관련된 AI를 이용한 모든 뭐 소프트웨어 개발 쪽 이런 쪽들을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2, 3년까지는 좀 그렇고 2022년부터 사람 모든 기업들이 노력하던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물인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유튜브 콘텐츠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업만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이제 내년이나 이후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런 AI나 뭐 이런 것도 신경 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2, 3년이 뒤처진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AI 관련된 수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사실은 일반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 중에 뭘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별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고 기껏해야 업무용으로 좀 사용할 만한 것들, 뭐 코딩을 하는 데 쓰다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 생성하는 데 쓴다거나 영상 만드는데 마케팅 할 때 요거 할 때 지금 적극적으로 쓰는 수준이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 아직 안 쓰고 있다 그러는 그것도 개소리예요. 중소기업이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건 있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뭐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이런 친구들은 기술이 어떤 문칸이 높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당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고. 그런 인력이나 뭐든.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자체 아예 모르는 경우 같은 모르면은 안 쓰는 거죠. 모르는 경우가 안 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이 산업이 무르익지 않았거나 앞으로 더 뭔가 산업으로서의 뭐 매출을 일으키거나 이런 걸 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은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 AI는 이미 포화 가까운 상태까지 커졌어요. 커졌고 이게 일반 사용자 B2C까지 가기에는 B2C로 갈 만한 요소들은 아직 없어요, 특별히. 그거는 AI가 생길 때부터 그랬었어요. 문제가 챗봇 이외에는 일반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뭘로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게 이제 중간에 우리 클로드나 이런 친구들이 나왔던 개념이 이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나 MCP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와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장을 키우려고 나왔던 것들이 에이전트하고 이제 MCP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잘 안 쓰죠. 여러분들 워드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MS 워드 쓸 때 인공지능 워드 빨리 그냥 뭐 보고서 같은 걸 쓰고 싶다거나 엑셀 같은 거 할 때 그냥 AI로 엑셀 야 필요한 거 그냥 네가 표 빨리 만들어줘 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직은. 이제 지금 시작인 거고. 그것도 이제 MCP나 이런 게 더 나오면
조금 더 편해지면 쓸까 말까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업무용일 뿐입니다. 일반인이 쓰진 않죠. 일반인이 쓰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도 질문해봤자 물론 답변을 못 받겠지만 일반인이 쓰시는 인공지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B2C로 가려면 어찌됐든 그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고. 그래서 AI하고 로보틱스 관련된 거는 B2B로 굉장히 빨리 커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신호를 잘못 읽는 분들이 한국에는 태반이에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신호를 잘못 읽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제조업 때문에 둘이 굉장히 밀월 관계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원래 제조업 강자였을 때를 기억을 하면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인력 문제도 있고. 근데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로보틱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로보틱스로 이거를 해결하고 싶지만 로보틱스가 이 정도 공업용으로 쓸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제일 빠르게 치고 나가는 중국하고 계속 협력을 합니다. 협력이란 게 정부 단위 협력이 아니에요. 기업 간의 협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중국에서 이미 싸게 생산되는 로보틱스 관련된 것들을 설비들을 가져오거나 그 기술들을 가져와서 미국도 재빠르게 제조업을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로보틱스 관련 제조업이나 이게 화랑기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저가품 자체들을 미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만 없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가능해지면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저가의 자동화된 제품들을 생산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건지는 알아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생산한 걸 수입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한 걸 해서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 싸게. 어떤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상황,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인데 무슨 한국 기업을 빨고 있다? 한국 기업을 도대체 왜 빨죠? 정신 차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이 섹터, 이 키워드로 AI하고 로보틱스 관련된 것들이 B2B는 더 시장이 미국 쪽에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투자 섹터를 말씀드린 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그쪽 관련된 걸 보십시오. 뭐 엔비디아 뭐 무슨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게 뭐 거품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굳이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그게 거품이라고 하면 그 인프라를 통해서 다음 과정을 해야 되는 게 제조업이거든요. 미국에서 제조업을 만드는 중에 지금 새로 쌓는 중이에요. 제조업을 예전 것들을 교체를 하든 뭐 하든 그걸 하는데 무슨 뭐 AI가 버블이다 버블이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제조업을 할 때 필요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조업하고 이제 물류 관련된 미국도 이제 물류 쪽에 이제 왜냐하면 제품을 지들이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싼 물류예요. 싼 물류도 물류 자동화를 통해야 되는 것들인 거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투자를 내년에 이제 미국 쪽 투자를 하시는데 뭐 기업을 굳이 뭐 이렇게 뭐 수백억대로 투자를 하신다. 사실 뭐 1억 이하로 투자하시는 우리 개미들은 투자 섹터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웃긴 얘기고요. 그런 거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본인이 무슨 기업 발굴을 해가지고 무슨 뭐 텐베거 뭐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 다 투자한 데나 투자하시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도 없으면서 뭔 이게 기업 발굴을 하긴 뭘 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같이 상폐되거나 같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지.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고 남들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제조업 물류업도 본인이 아시는 기업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요. 그냥 그 중에서 본인이 봐서 야 얘네들이 이쪽으로 잘할 것 같아. 그럼 그런 거나 투자하시는 정도까지가 딱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하실 일입니다. 워렌 버핏도 아니면서 무슨 뭐 1% 수익률 내려고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잘 아시는 기업에 투자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스테이블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된 후에 서클은 제가 좀 이제 실망을 했거든요. 서클 니든 다 해놓고 왜 제일 중요한 단계를 안 하고 있냐 그러는데 뭐 할 이유도 없을 수도 있죠. 뭐 돈이 지들은 야 우리 상장했고 이제 돈 있으니까 우리 대충 띵가띵가 할래 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클은 지금 별거 안 하고 있고 하여튼 서클을 이용해서 나머지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스트라이브하고 비자 마스터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작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작은 이제 소셜 관련된 플랫폼들이 이제 그쪽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또 우리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어쨌든 코인을 가지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이게 지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잘 모르니까 코인베이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상장회사라도 걔네들도 사기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나마 좀 잘한 거는 본인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저가로 이제 수수료로 해가지고 베이스라는 거를 지금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건 뭐 잘하고 있는 건데 블록체인을 키우는 거니까 그 외에는 뭐 코인베이스도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내년부터 움직일 줄 알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부터 지금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트라이브는 아마 지금 이제 제가 그 올려가지고 한 100 몇 분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해보셨으면 편리한 거를 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본인은 아마 돈을 보내시려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한테 이제 보내시려고 저희 회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지갑 깔고 뭐 지갑에서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일반적인 중국에서 쓰는 QR페이나 이런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여전히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런 이벤트를 해서 한번 경험하게 해보는 이유는 내년이 되면 이제 더 편한 곳들이 생길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제 뭐 토스라든가 이 한국에서 토스나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머리가 똑똑하다면 저는 그 친구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수년째 봤기 때문에 똑똑하다면 만일 똑똑하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송금 서비스 하는 거를 만들겠지만 똑똑한 거랑 상관없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공무원들 걔네들은 공무원들을 빠는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하고 토스는 공무원들한테 눈밖에 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못 합니다. 기대도 하시면 안 돼요. 못 하기 때문에 이걸 못 할 텐데 그래서 좀 불편하겠지만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지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바로 돈을 보낸 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튜브 앱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거기서 바로 뭐 달러를 보내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정상적인 미국 기업이면 다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12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반 상거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시면 내년부터는 제가 보기엔 한국 원화 같은 거는 버리십시오. 달러당 3,500원이 될 정도가 되면 버리겠지만 그 전에는 여전히 원화들을 뭐 회사에서 일해서 원화 받으실 테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달러를 계속 모으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최대한 모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든 모으신 후에 이제 내년부터 어떤 일들이 생길 거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미국에서 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에 안 가시는 분들은 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US 달러 코인이 뭐하러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받기 시작할 거예요. 외국인들도 물론 많이 들어오는 이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국내에서 원화보다 이 달러화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매장에서 받으시려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페이먼트 사업을 해봤던 경험으로는 굉장히 느려요, 한국은. 원래 느리기 때문에 뭐한 4, 5년 이상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은 특성상 달러잖아요. 달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아무리 느려도 달러를 받는 거를 굳이 거절을 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속도로 아마 한국에서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여러 가지 투자가 됐든 자산을 모으는 거를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안전하다라는 게 해킹에 대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거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속고 있는 뭐 거래소의 지갑, 개인 지갑, 콜드 월렛도 제가 아까도 뭐 누가 그 얘기 썼던데 아휴 답답하다. 콜드 월렛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그 제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세상에 없는 거를 하드웨어 월렛으로 이렇게 따로 여기에 내가 뭔가 코인을 넣어놓으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소리를 제발 믿지 마세요 좀. 코인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코인이지 얘가 혼자 무슨 하드디스크에 무슨 데이터 파일 옮겨놨듯이 코인을 여기다 옮겨놓는다고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인은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라는 거는 두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거랑 주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주소하고 프라이빗 키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단지 그 프라이빗 키를
이 주소하고 주소는 누구나 알아낼 수 있으니까 서로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알아낼 수 있는데 프라이빗 키를 알아내기 위한 그 암호화를 푸는 게 너무 복잡하거나 우리가 이제 해시를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역 암호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디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암호를 해제를 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우리 가상화폐나 뭐 블록체인이 안전하다라는 개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 개소리조차도 믿으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콜드월렛을 믿어요. 콜드월렛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콜드월렛은 뭐냐면 그냥 주소하고 프라이빗 키 어머니 네트워크에 있는 걸 내가 프라이빗 키를 온라인상에 아무 데도 저장 안 하고 나는 내 지갑에만 저장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통장을 야, 씨, 이 통장에 돈이 있어. 그러면서 통장을 어디다 깊숙한데 땅속에 묻어놓는 거야. 안전하다고. 통장을 땅속에 묻어놓는다고 여러분 그 은행에 있는 돈이 안 털려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제발 좀 믿지. 기술을 모를 거면 아예 다 불안해서 아예 믿지를 말든가. 기술을 모르면 아예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싶은 것만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골라서. 그 편집증이에요, 그런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코인도 믿지 말고 블록체인도 믿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안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은 환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없게 미국 정부가 어찌됐든 인증을 해주는 그런 코인은 안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으로 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셔서 그걸 재빨리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잘 받으시고 자산을 확보하니까 확보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잘 받으시고 받자마자 이거 코인은 빨리 달러로 바꿔놓으세요. 그걸 왜 코인으로 가지고 있죠? 코인을 가지고 있을 이유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받으면 달러로 바꾸고 달러로 잘 내 달러 뭐 통장에 넣어놓든지 달러로 미국에다가 뭐 어디 해외에다가 돈을 넣어놓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코인이나 블록체인 이런 그런 기술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개소리들은 믿지 마세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자본소득, 뭐 노동소득, 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으로도 써서 계속 발표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뭐 앨런 머스크도 그 얘기 계속하고 뭐 무슨 우리 빌 게이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구체적인 걸 자꾸 왜 일부러 방향을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논문에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 지금 논문을 똑같은 거를 그 관련된 쪽으로만 세네 개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AI하고 로보틱스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노동 환경이 대체가 될 거거든요. 그럼 노동 환경이 대체가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시민이면 모든 국민이면 노예를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할 필요 없이 나는 노예를 시켜서 노동을 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라는 거는 뭘 대표를 하는 거냐면 내가 가진 노동력이 많으면 즉 노예가 많으면 내가 자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자본소득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노예죠. 국민들 중에 노예를 못 가진 국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로봇을 못 가진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소득 과정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국의 농노처럼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내가 노예가 있어야지 나는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나는 노동을 할 수는 없고 노예는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노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항상 얘기하듯이 한국 국민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똑같은 동족을 노예를 삼은 노비를 삼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비화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나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AI하고 로보틱스가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서 이 인력 시장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업무를 대체할 텐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AI하고 로보틱스를 제조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절대로 첫 번째, 기업에 절대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 기업에 직접 제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라고 하죠. 오픈 AI는 챗 GPT를 기업에 제공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법적으로 막고 기업에 제공하는 걸 막고 대신 챗 GPT는 뭘 할 수 있냐면 개인한테만 이 계정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챗 GPT에
연결해가지고 챗GPT에 필요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대신 개인은 뭘 할 수 있냐면, 기업들은 이 개인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을 고용을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챗봇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한 예를 들어서 100명분의 어떤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0명에 해당하는 개인을 고용을 해야 돼요. 개인을 고용을 하면서 대신 그 개인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대신 그 개인이 사용하는 챗GPT나 이런 AI를 구독을 하는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그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은 수익을 내는 거고 개인은 대신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오픈 AI처럼 이런 AI나 로보틱스를 제조하는 기업은 그 기업대로 장점이 있는 거고, 본인들은 어찌됐든 뭐 판매는 개인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뭐냐면 기존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명당 200만 원씩 월급을 줬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인공지능으로 바뀐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고용을 할 때 뭐 한 10만 원만 줘도 되는 거죠. 그럼 거의 5% 정도만 비용을 지불해서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오픈 AI에서 직접 챗GPT를 지들이 쓰는 것보다 뭐 약간 높은 정도의 가격 정도로만 가격을 형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개개인들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챗봇을 한 기업만 거기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자기가 소득에 따라서 내가 열 군데에다가도 내 챗봇을 임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인간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로보틱스나 AI 덕분에 인간들은 노동할 필요도 없고 노동할 이유도 없고 대신 본인이 매수해가지고 본인이 비용을 내고 있는 본인의 노예, 본인의 그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이용해서 기업에 파견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소득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은 이제 그게 일종의 기본소득이자 노동소득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이 언제 올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단 빨리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로보틱스를 만들고 있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들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루하루, 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요. 예, 하루하루 새로운 섹터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이제 산업이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한국의 유튜브 보면 뭐 20년 후에는 뭐지? 20년 후에 같은 건 없어요. 뭐 말도 안 되는 20년 후를 생각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라서 저는 그런 걸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 논문을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 쪽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지금 이런 산업의 발전 속도를 그냥 냅뒀다가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지금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에 직접 이제 포함을 시켰지만 로보택시를 테슬라가 혼자 지들이 가지고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물론 전부 다 앨런 머스크가 다 꿀꺽 먹는 것도 좋지만 제가 계속 제안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택시 사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올 때 너 로보택시 테슬라 니네들이 직접 영업할 수 없어. 니네는 이거를 택시 회사에다가만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 그 뭐죠? 우리 자영업 택시 하시는 분들 이름 뭐라 그러지? 갑자기 까먹었네. 무슨 택시라고 그러지? 자가 택시인가 아닌데? 하여튼 우리 자가용으로 우리 나 연세 드셔가지고 7, 80 먹을 때까지 택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사서 그걸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당연히 본인들 로보택시를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기존의 산업군에서 노동소득을 올리던 쪽들은 이걸로 대체를 하면서 본인들은 육체적으로 편해지면서 소득을 똑같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도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논문을 쓰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내년 더 빠르게 될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요. 미국은 굉장히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지금 현상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빨리 그걸 하려고 해요. 로봇 자동화나 뭐 지금 FSD는 물론 테슬라가 만든 기술이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쓰는 쪽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도 바로 쓰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속도가 굉장한 가속도가 붙어서 갈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뭐 손가락 쪽쪽 빨면서 태극기 부대에다 나가서 태극기 가지고 데모하고 뭐 무슨 정치 뭐 야당이 어쩌고 야당
그런 뻘짓거리 하실 시대는 이제 내년은 그렇게 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라는 게 오늘의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회의가 아니라. 강의 내용이었고요. 뭐 어영부영, 야, 아무리 짧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이,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시간이 이제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거면 제조업 물류업 쪽 하십시오. 제 거 포트폴리오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저는 저 혼자 돈 벌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혼자 돈 벌고, 단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준호 같은 경우는 준호 지금 이렇게 준호 이렇게 제가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투자하시는 거. 지금 벌써 이제 누적 여태까지 준호 구독자분이 한 35명 정도 되시는데, 35명이 지금 투자하신 총 투자 금액이 14만 달러면 얼마죠? 한 1억 1억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환율이 개판인데 얼마로 계산해야 돼? 3억인가? 14만 달러가 3억이 되나? 아, 그래 두 배로 하면 안 되죠. 하여튼 2억 좀 넘겠죠. 예, 2억 좀 넘을 거고, 투자 수익은 한 이 정도 얼마인가요? 1%. 3% 정도 수익이 나셨나 보네요. 준호로. 자, 준호로 3% 수익 났으면 잘 못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호 통해서도 하여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년엔 더 미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쓸데없이 로봇 만들고 이렇게 백날 해봤자, 중국의 지금 문제는 로봇을 사방에서 다 만들어요. 만드는데 팔지를 못해. 마케팅을 해야 돼. 그래서 로봇 춤추고 뭐 무슨 이렇게 인플루언서 애들 데려다가 뭐 하고 하는 게, 로봇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로봇 쪽도 이제 중국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아,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쪽이라,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전업 투자자 비스끄르무리하게 이렇게 전업 투자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직 지금 방송 살아있죠? 죽었는데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거 준호 데스크탑, 이건 테스트 하는 걸 갑자기. 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짧게나마. 6분밖에 안 계시니까 뭐 질문하실 거 얼마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개인 택시라고 그러죠? 아, 개인 택시. 이제 채팅란이 이제 보이는 개인 택시라고 하죠. 네, 1시간은 금방이죠. 줌 미팅 할 땐 금방인데, 그 뭐야, 이거 그 뭐죠?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보니까 진짜 10분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보는 거 보면 시청 시간이 10분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오늘 내용 하여튼 유튜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보든 안 보든 별로 이렇게 구독자도 없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 뭐야, 스테이블 코인이 지원이 되면 뭐 그때는 또 열심히 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들 항상 들어오시는, 지금 보니까 다 들어오시던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던 것들 항상 들으시던 분들이라, 큰 뭐 질문사항 있으신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연말 잘 따뜻하게, 다음 주 미장 이제 마지막이죠. 예, 다음 주 개장하고 이제 폐장일 텐데, 다음 주에 또 신나게 미장으로 수익들 내시고요. 네, 요걸로 이렇게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내용 끝내고 일요일 편안한 저녁 마무리 되시고 다음 주에도 또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